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종환입니다. 저녁 시간,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문학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자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문학을 이야기하는 자리, 시를 이야기하는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문학이고 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국 시인 중에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양과 소처럼 순수한 눈길로 펼쳐진 풍경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며 숲을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작은 다람쥐들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한낮에도 마치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인생인가? 아름다운 여인의 다정한 눈길에 고개를 돌려 춤추는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눈가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이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여유라고 하는 이 시에서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지, 당신의 인생은 어떤지. 오늘도 바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돌아보면 어떤지, 머리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숲길을 걸어가는데 숲을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다람쥐들을 만났는데 그 다람쥐를 바라볼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같은 그런 반짝이는 것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잠시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제대로 사는 인생 맞나? 이런 풍경들 말고 당신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의 춤추는 고운 발이, 그 발에 눈길이 가지 않는다면, 눈가에서부터 시작된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눈가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미소가 입으로 번질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몇 초 안 걸려요. 이 동시에, 또는 아주 짧은 1, 2초,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조차 편안하게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머리에 근심이 가득 차서 이런 풍경들, 이런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러고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르신나벨이라는 사람은 내가 치는 피아노 음악의 음표는 다른 사람이 치는 거와 다르지 않다. 똑같은 악보를 갖고 연주하는 거다. 그런데 음표와 음표 사이의 정지, 그렇다. 바로 그것에 예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표와 음표 사이의 정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술가라는 거예요. 훌륭한 연주자는 악보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보를 자기 연주 속에 녹여낼 줄 아는 사람이 프로예요.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단 하나. 악보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하고, 그 악보를 자기 연주 속에 녹여내는 사람은 프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지. 내 하루의 일정표를 내가 짜요. 내 하루의 일정표를 내가 짜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일정표를 쫓아가기에 급급하다면 40, 50이 됐어도 나는 아직도 아마추어입니다. 내 삶의 아마추어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일정표에 쫓아가기에 급급하다면 나는 아직도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평원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말을 탁 멈추고 뒤로 확 돌아다본답니다. 네. 내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어요. 영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좀 걸어가든 달려가든 내 영혼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 따로 영혼 따로 움직일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두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다. 정신이 딴 데가 있네 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럴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어요. 영혼, 죽기 전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영혼이에요. 근데 살면서도 놓치고 있을 때도 있고 따라볼 때도 많지. 저는 문체부 장관을 시작하는 날 취임사를 내가 써서 거기서 문체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세요.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공무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공무원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공무원이야말로 영혼과도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영혼 따로 몸 따로 있으면 어떡하냐. 공무원이 영혼이 어디 있어요? 절대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늘 영혼을 놓치지 말고 영혼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말을 합니다. 영혼이 있는 수업을 하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영혼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혼 있는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기업은 얼마나 훌륭한 기업이 되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영혼 있는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체코의 대통령 바질라프 하벨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슬로건으로 영혼이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영혼이 있는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그거를 봅니까?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벨이 그래? 정치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런 정치가 아닌 정치, 난 파리티칼 파리틱스, 비정치의 정치,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가 그런 정치가 아닌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벨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럼 그 불가능의 예술로서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하벨이 낸 책 제목이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책이에요. 불가능의 예술로서의 정치에 대한 하벨의 책은 세계 정치가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벨은 체코에서 대통령을 2번이나 했어요. 극작가 출신이에요.
작가 출신이고 벨벳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시민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정치, 영혼이 있는 행정, 영혼이 있는 운영, 기업 운영, 이렇게 사회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신없이 뛰어가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영혼과 따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삶, 그런 삶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하고 묻게 한다고 그랬는데, 신은 또 우리한테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물어요. 지금 몇 시인가? 지금 몇 시예요? 7시 20분. 7시예요? 7시 25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몇 시예요? 인생의 시간. 저는 내 인생의 시간은 몇 시인가? 라고 10여 년 전에 스스로에게 묻고 오후 3시를 지나서 5시간 전에 와 있다고 해서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시집을 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은 몇 시인가?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은 몇 시인가? 내 인생의 계절은 지금 여름인가 가을인가 초가을인가 봄여름인가 언젠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 계절이 언제인지 그 철을 아는 사람은 철 들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철 든 사람. 내 인생의 계절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계절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지 소신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가을까지 왔는데 내 사유는 깊어졌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게 철 드는 거예요. 철을 아는 거예요. 문학은 내 인생의 시간이 몇 시인지, 내 인생의 계절이 어느 때쯤인지 그런 걸 생각하게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고요해져요. 마음의 균형이 되찾아져요. 그게 시가,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좋은 점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런 시집을 냈어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이건 또 무슨 시간일까요? 제가 내 인생에 시간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물으면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쯤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제목의 시집을 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제목의 시집을 냈어요. 정치에 몸담고 있다가 8년 만에 낸 시집이에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사람들이 뭐래, 이게 무슨 시간이냐. 알벨 까미가 정오의 사상이라고 하는 글에서 정오는 가장 균형 잡힌 시간이라고 했어요. 가장 환하고 밝고 따뜻한 시간,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잘 자라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어요. 가장 균형 잡힌 시간. 근데 저는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한 그 정오의 사상을 읽다가 지금 그럼 우리의 사회적 시간, 우리 시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그 균형이 깨진 시간이라고 봤어요. 균형 잡힌 시간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시간, 즉 극단에 와 있는 시간이에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깊은 밤이에요.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 그리고 두려운 시간, 짐승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 지금 우리의 사회적 시간은 거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요, 거의 제가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 깊고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함이 풀벌레 울음소리를 물결무늬 한가운데로 빨아들이는 밤입니다. 정묵의 벌판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안으로 흘러들어와 고인 어둠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어제도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덕이 단도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단을 넘어서는 원흉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비수를 몸 곳곳에 품고 다니는 그림자들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유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용은 조롱당하고 계율은 모두를 최고 형량으로 단죄해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사나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면의 사나운 짐승들을 꺼내어 거리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면죄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사방이 바닷속 같은 어둠입니다. 세상이 뭐 이래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세상이 뭐 이래? 근데 세상이 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적개심과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혐오의 언어와 조롱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혐오와 조롱의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거칠고 경박하게 하면 그게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거칠고 경박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내면이 외화된 게 그게 세상이에요. 사회예요. 우리 내면에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내면에는 깐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깐디를 꺼냈을 것인가 히틀러를 꺼냈을 것인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신성과 수성 중에 어떤 걸 꺼냈을 것인지, 내가 영성으로 가득한 어떤 행동과 말을 꺼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수성으로 가득한 것들을 꺼냈을 것인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꺼냈으면 상대방도 그걸 꺼내거든요.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짐승들을 거리로 내몰면 상대방도 짐승을 꺼내서 거리로 내몰면서 세상은 사납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시간 같은 그런 시대를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길을 잃었어요. 깜깜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깜깜한 공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그 어둠과 대면할 생각을 하면 어둠에서 조금씩 눈이 익숙해지거든요. 깜깜한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잘 눈 들여다보면 별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우리가 다시 성찰의 시간, 고요의 시간을 회복하면 흑요석 같은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선 시대를 살았던 시인들은 어두운 시대를 살 때 별을 많이 노래했어요. 그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지혜 없는 용기가 넘치고 절제 없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영혼 없는 정치로 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말을 합니다. 한 발짝이라도 세상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진보인데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 없는 진보로 점점 희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 없는 진보가 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정말 길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스승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지도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스승도 없는 그냥 아우성 치면서 성찰 없는 용기들, 그 다음에 절제 없는 언어들이 난무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아가겠어요? 길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시대 전, 20년, 30년 전만
얘기만 해도 종교 그러면 종교에서 우리의 앞서 길을 인도해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카톨릭에는 김수환 주기님, 지학선 주교님 이렇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러면 저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학계에도 누가 계시고 또 뭐 장인순 선생님 같은 분이 사회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초영성 있는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쓴 책을 읽고 역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 그럼 누가 있고 다 각 부문에 걸쳐서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책을 내면 어떻게든 구해서 읽고 같이 공부하고 보셔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점점 그런 지도자의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앞장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들은 자꾸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길을 잃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치가 그것들을 그 얽힌 갈등, 낱마처럼 얽힌 난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풀어주기는커녕 도리어 그것들을 증폭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갈등 사안이 발생을 하면 갈등을 풀기보다는 갈등이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회는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많은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수라 속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든 역할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날 이런 시를 썼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자 풀잎들이 대신 기도를 하였다. 나 대신 고해를 하는 풀잎의 허리 위를 쓰다듬던 바람은 낮은 음으로 성가를 불러주었고 바람의 성가를 따라 부르던 느티나무 성가대의 화음에 눈을 감고 가만히 동참했을 뿐 주일에도 성당에 나가지 못했다. 나는 세속의 길과 구도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원수와도 하루에 몇 번씩 악수하고 나란히 회의장에 앉아있는 날이 있었다. 일찍 깬 새들이 나 대신 새벽 미사에 다녀오고 저녁 기도 시간에는 풀벌레들이 대신 복음서를 읽는 동안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논쟁을 하거나 썩은 물 위에 석간수 몇 방울을 흘려보내기 위해 허리를 구부렸다. 그때도 옷에 투지하고 있는 풀들을 보았다. 풀잎들이 나 대신 기도를 하였다. 세속의 길과 구도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신 분은 법정 스님이세요. 세속의 길과 구도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믿으려 하지는 않죠. 세속의 길은 세속의 길이고 구도의 길은 구도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톨스토이의 단편 두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떠나는 한 마을에 살던 두 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노인이 나이가 이제 70대쯤 되어서 죽기 전에 꼭 성지를 한번 다녀오자.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한 5주 정도 걸어서 성지 많이 가까이 왔어요.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에르세이라는 노인이 물 좀 얻어 먹으려고 집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고 어린아이는 못 먹어서 부어있고 노인
할머니 한 분은 탁자의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흉년이 들어서 많은 집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집에 하필 물 얻어 마시려고 들어갔던 집에는 굶주림과 그다음에 병든으로 식구들이 거의 다 기진맥진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디 가서 마실 거라도 먹을 거라도 구해와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그걸 사다가 주고 먹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물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돌봤어요. 그래서 며칠 돌보는 사이에 기운들을 좀 차리는데 갈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냥 가면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이 굶주리고 병든 몸으로 소생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뭐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말도 한 마리 구해오고 뭐 다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하다 여러 날이 지나고 있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지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에핌이라는 노인은 여기서 이렇게 꿈을 대고 있으면 성지 순례를 못한다.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노인은 첫날 물 얻어 마시러 갔다가는 그 상황을 보고서는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다 먼저 가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에핌이라는 노인은 열심히 걷고 걸어서 살아온 것처럼 성실하게 걸어서 성지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성지 속에서 이제 성지를 막 이렇게 많은 거기 성지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돌다가 얼핏 엘세이라는 노인 그 머리 벗어진 그 노인을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또 둘러봤는데 못 찾았다가 또 보면 그분이 또 거기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엘세이라는 이 노인은 돈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지까지 못 갔어요. 에핌이라는 노인이 성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집에 들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다 간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천사가 왔다 간 건지 아니면 하느님이 누굴 보내신 건지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덕분에 저희가 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돌아와 보니까 성지를 끝까지 다 못 가고 중간에 돌아왔던 엘세이가 다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속에서 일하다가 성지까지 못 갔고 고도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고 말았지만 세속의 길과 고도의 길은 다르지 않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일,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달타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고빈다와 시달타가 한 사람은 수행의 길을 끝까지 갔고 한 사람은 세속에 나와서 많은 세상 경험들을 했는데 결국은 강가에서 둘이 같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도의 길과 세속의 길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곳곳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길은 다른 길이다. 고도의 길은 고도의 길이고 세속의 길은 세속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두 노인에 나오는 엘세이라는 노인의 심정으로 중간에 문학을 하다가 정치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도의 길과 세속의 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길이 그 아수라의 한복판에서 일을 하는 그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고 아무도 저 사람은 시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길, 그 길을 10년을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첫날 5월 30일 첫날 화분이 많이 왔어요. 축하하는 난화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속에 섞여서 근조 화분이 하나 왔어요.
화분에다가 근조 리본을 달아서 보냈어요. 글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당신은 이미 끝났다, 이제 죽었다, 애도를 표한다, 근조 화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끝났다. 글 쓰는 사람이 아니 왜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당신은 이미 명예가 부족하냐, 돈이 부족하냐, 왜 권력까지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애도하는 근조 화분을 보냈어요. 화분을 배달하러 온 사람이 문 앞에서 이걸 들고 덜덜덜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보좌진들도 난감해하길래 제가 가서 받았어요. 저 주십시오. 이걸 보낸 사람은 이걸 보낸 뜻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상에 놓고 정기적으로 물 주고 가꾸고 출근하면서 그 화분을 봐요.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을 의원실 책상에 놓고 봐요. 그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밖에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죽었는가. 하루 일 끝내고 퇴근할 때도 그걸 봐요. 나는 오늘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래서 그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 때문에 늘 스스로 묻게 돼요. 나는 오늘 죽었는가 살았었는가. 그리고 12년간 일하고 나올 때 그 화분을 갖고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축하 화분 좋아하네, 근조 화분밖에 줄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 현실이에요. 네가 무슨 시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도 많았고요. 이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이런 게 소금이잖아요. 이게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생선 가게 한번 가보세요. 시장에 소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생선 파는 가게 거기 소금 뿌리잖아요. 그 소금을 잘 보니까요, 깨끗하고 하얀 소금은 없어요. 색이 변했고요, 퇴색했고요. 그리고 비린내와 함께 있어요. 소금이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이러죠. 경전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소금을 경전에서는 거룩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소금이 그럼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동안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 비린내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비린내를 끌어안고 녹아 없어지는 거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할 때는 녹아 없어지거나 아니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부패하는 것들과 함께 퇴색한 채로 저렇게 있는 게 저게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금을 갖다 놓고 여기 소금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금이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금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저게 무슨 소금이야? 저게 무슨 시인이야? 저게 무슨 신부야? 저게 무슨 목사야?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남미에서 신부님들이 정말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신부님들이나 또는 독재에 맞서 싸우는 신부님들을 보고 한쪽에서 저게 무슨 신부야 이랬어요. 썩어가는 것들과 맞서면서 여전히 하얗게 반짝일 수는 없다. 부패하는 살들 속에서 부패를 끌어안고 버티는 동안 날카로운 흰빛은 퇴색하고 비린내는 내 몸을 덮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경전은 거룩하게 기록했으나 이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비린내나는 세상을 끌어안고 버티는 일, 버티다 녹아 없어지는 일. 오늘도 몸은 녹아내려 옛 모습 지어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조용하게 1급수에서 사는 열목어처럼 사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먼지 많은 세상, 흙먼지 날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까 생선 위에 떨어진 소금들처럼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무 안에 고여있던 수액이 나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파리가 되거나 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파리가 되거나 꽃이 되어 나오면 바람과 먼지 속에 산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시인이 세상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흙먼지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진 이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먼지 속에 살면서 먼지를 떠나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 거진 이진, 먼지 진짜. 먼지 속에 살면서 먼지를 떠나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은 박수와 경멸과 영광과 치욕과 환희와 고통 중에 어느 하나만 줄 리가 없었다. 이것들을 차례차례 경험하는 동안 한 생의 절반쯤이 지나가고 3번 나무 꽃잎이 지는 고개를 걸어 내려오며 오래 쓸쓸할 것임을 나는 안다. 설렘 속에 꽃이 피었다. 슬픔 속에 그 꽃이 지는 동안 한 생애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흙바람이 그것들을 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동안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신경림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길 없는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벼랑으로 갈 때도 있고, 사람들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강물로 길이 뚝 떨어지는 데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건 길이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 끊어진 곳, 벼랑 있는 곳까지 길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길의 뜻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신경림 선생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도 나 있다는 거예요. 길 없는 시대를 살면서 길이 없다고 말을 하다가 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길은 밖으로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나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나 있다는 길은 뭘까요? 성찰하는 길. 자기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벼랑으로 가던 길이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이죠. 성찰하자는 거예요. 고열을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의 길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소요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정말로 찾고자 한다면 이 시대가
한 개인의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고자 한다면, 이 시대가 길을 찾고자 한다면 우선 거쳐야 될 단계는 고요의 회복, 고요의 회복을 통한 성찰, 균형의 회복, 그 균형의 회복을 통한 성찰, 이걸 만나지 않으면 길은 결국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안드로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다. 그래서 안드로나 있는 길을 만나는 동안 시는 우리 영혼에 이 건조하고 퍽퍽해진 우리 영혼에 물을 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집, 꼭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으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라고 말하는 시, 기탄잘리.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기탄잘리 39번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랐을 때 자비의 소나기와 더불어 나에게 오소서. 삶이 우아함을 잃었을 때 샘솟는 노래와 함께 오소서. 소란스러운 일이 사방에서 소음을 높여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때 나의 침묵하는 님이여, 당신의 평화와 휴식을 가지고 나에게 오소서. 거림 같은 내 마음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나의 왕이여, 문을 부서 열고 왕의 위엄을 지니고 오소서. 욕망이 헛된 생각과 미혹으로 마음을 눈멀게 할 때 성스러운 이여, 언제나 깨어있는 이여, 당신의 빛과 천둥을 동반하고 나에게 오소서. 정말 좋은 시는 우리 마음이 메마른 옆바닥처럼 갈라져 있을 때 소나기처럼 오는 시가 있다면 그 시는 정말 좋은 시일 거라고 생각해요. 타고로의 이런 시집도 소나기같이 우리에게 오는 시라고, 이 안에 실린 시들이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삶이 우함을 잃었을 때 샘솟는 노래와 함께 오는 그런 시. 세상은 소란스러운 일이 늘 끊이지 않고 매일 하루도 조용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소요의 시간 속에 사는데, 그래서 저 너머의 세계, 영성의 세계 같은 걸 말한다고 보는데, 그 영성의 세계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때 세상이 너무 소음이 커서 나의 침묵하는 님이여, 당신의 평화와 휴식을 가지고 나에게 오소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그런 시간을 타고로는 갈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 귀절에서 한영훈 시인이 영향을 받은 시집의 제목이 뭘까요? 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내 마음이 거의 거지같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거림 같은 내 마음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나의 왕이여, 문을 부서 열고,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좌절과 시리와 상처 속에서 갇혀 내 마음의 그 구석에 갇혀서 웅크리고 있을 때 문을 부서 열고 왕의 위엄을 지니고 나에게 오는 그런 정신적, 정서적 영향을 갈구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욕망 때문인데, 이 욕망 때문에 막 거의 그냥 헛된 생각과 미혹으로 마음이 눈이 먼 것처럼 되었을 때 천둥과 빛을 동반하고, 아까는 소나기처럼 나에게 오는 그런 시, 그런 문학을 얘기했다면, 빛과 천둥을 동반하고 나에게 오는 그런 시와 문학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요를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하면 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 꽃이나 나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죠? 5월, 6월, 지금 7월에도 아직 피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 꽃 많이 보시죠?
생긴 건 코스모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코스모스가 아니잖아요. 코스모스는 흰빛, 분홍빛, 뭐 자주색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이 꽃 지금도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죠? 길가에. 그렇죠? 코스모스를 다 베어버리고 이 꽃으로 바꾼 지가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저 꽃이 뭔지 몰라서 걸음을 멈추고 뭐야 이게 생긴 건 코스모스하고 똑같은데 색깔이 아니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이 꽃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꽃대가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느니까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휘청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었는데도 이렇게 휘청하고 흔들린단 말이야? 그럼 늘 흔들리면서 살았다는 거잖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빗방울인지 물방울인지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보았어요. 어젯밤에 비가 왔었나? 비가 오면 또 이 가느다란 이 여린 꽃들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빗방울을 다시 자연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따뜻한 빛깔의 꽃을 피우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거잖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은 뭐냐면 지나가다가 이 꽃이 저게 뭐지 하고 발을 멈추고 이 꽃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만난 거지.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이 꽃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려고 내 발을 붙잡은 거지. 그 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서 내 발을 막 붙들고 싶어서 막 그 몸짓을 할 때 거기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꽃이 몸짓을 하면서 흔들리면서 나를 부를 때 왜 나를 부를까 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대신해 줄 사람이 맞다 싶으면 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를 합니다. 그 두 마디 말을 가지고 요 시를 그 꽃 앞에 아까 본 그 꽃 앞에 멈춰서서 요 시를 만나는 거예요. 아룬다티 로이라는 인도 작가는요, 자연이 산과 강과 사물들이 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달래꽃을 소재로 시를 쓴 게 아니고 진달래꽃이 김소호를 선택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섬진강이 김용택을 붙잡고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작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떠돌던 원혼들이 현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달라고. 아룬다티 로이식의 화법이 김수열을 선택해서 내 얘기 좀 해달라고, 오승국을 선택해서 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아룬다티 로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산과 물이 작가를 선택해서 그 얘기에 자기 얘기를 쓰게 한다. 이 꽃이 제 말을 붙잡고 내 얘기 좀 써달라고. 금계국이라는 접시꽃이 말하자면 내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사람들 중에 작가가 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과 만나지. 그런 어떤 것과 만나요.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말고 유심히 공을 들여서 잘 들여다보고 그 꽃과 만나라. 그 나무와 만나고 그 산과 만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계 선생님은 매화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태계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시죠? 네? 어디다 물 주라고 그랬어요? 매화 화분에 물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돌아가시던 날 오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는. 매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번은 아들한테 준아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좀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없고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라고 아들한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태계 선생님은 매화를 좋아하셨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이 매화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매화는 추운 계절을 보내고 난 이른 봄에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어떤 꽃입니까? 크고 화려한 꽃이에요. 향기가 진동하는 꽃이에요. 작고 조촐하고 소박한 그런 꽃이에요. 향기도 아주 좀 미미한 그런 매화를 왜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은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나면 내가 그 견딘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난 뒤에도 이 정도의 조촐하고 소박한 보상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선비가 그래야 된다. 지식인들. 그렇게 조촐하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삶, 그걸 매화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1년 중에 매화가 꽃을 피우는 날은 며칠이에요? 365일 중에 꽃이 피어 있는 날은 길어야 열흘, 대개 일주일 정도예요. 그럼 355일은 꽃 없는 날들이에요. 준아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라라고 할 때는 매화가 꽃이 펴 있을 때가 아니고 여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만져본들 무슨 특별한 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평범한 다른 나무와 똑같은 그런 꺼끌꺼끌하고 딱딱한 나무였을 거예요. 근데 왜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꽃이 지고 나면 저게 매화나무였는지 살구나무였는지 벚나무였는지 사람들 구분 못해요. 평범한 초록으로 다 돌아가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매화나무를 가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만져봐도 평범한 것밖에 특별한 걸 느끼지 못했을 터인데 근데 왜 만져보라고 했을까? 제 생각은 그 평범함 속에서 소중함을 발견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 평범한 날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 특별한 날들이 모여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특별한 날들은 짧고요. 평범한 날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한 날들이 소중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지 특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할 때 특별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특별한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함, 그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물치지라고 해요. 경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사물 안에 들어있는 이치,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걸 경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치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매화를 그리게 하고 난초를 그리게 하고 대나무를 그리게 하면서 교양 필수로 그것들을 가까이 하게 했는데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삶의 깊은 이치를 당신이 만나야 한다. 네가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꽃 한 송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삶의 이치, 일이 관물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반드시 사물에게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네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온전한 지, 지금처럼 짧은 지식이 아니라 산만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길, 그 길이 학문의 길이다. 여기다 플러스 2개 더, 성의 정심. 그러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갖고 매사에 진정성 갖고 일을 하거나 마음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늘 갖다 놓는 것, 바른 자리에 마음을 갖다 놓는 것을 정심이라고 하는데 요 네 가지를 먼저 갖춰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수신인 거예요. 수신제가 이전에 갖춰야 될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공부할 4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경물이고 두 번째가 치지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도 허투루 보지 말고 눈여겨보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하는 말, 그 꽃이 우리에게 해주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꽃이나 나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대답이 이겁니다. 옛날부터 원래 그랬다. 동물 치지. 그리하여 시는 지치고 고단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게 시다, 문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 담쟁이입니다. 네. 다른 이파리들은 비옥한 땅,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지요. 다른 식물들은. 근데 이 담쟁이는 저렇게 흙 한 톨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저런 돌, 벽 이런 데서 살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참 안 좋은 곳에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열악한 환경, 안 좋은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내지. 담쟁이가 있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담쟁이가 있는 풍경은 참 아름답지 않은 풍경이 없어요. 담쟁이 자신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 속에 사는 건데 가혹한 환경 속에 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요. 우리도 살면서 참 왜 나만 이런 걸, 왜 우리만 이런 걸 겪어야 되나라는 원망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이 담쟁이들을 보면 그렇게 꼭 갖춰져 있어야 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없는 데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함께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시가 이 담쟁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벽을 만났을 때, 살면서 벽을 만나서 좌절해야 할 때, 그게 힘이 있으면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 힘이 없어서 좌절해야 할 때, 절망해야 할 때, 그게 현실의 벽, 어떤 차별의 벽, 장애 때문에 생기는 벽, 여성이라는 벽, 여러 가지 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벽을 만났을 때 힘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하지만 힘이 없을 경우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내는 사람, 그런 삶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뜨거운 사람이 좋으세요? 따뜻한 사람이 좋으세요? 뜨거운 사람. 연애할 때는 뜨거운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처음 만날 때는 따뜻한 사람보다는 뜨거운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죠. 장대익 교수, 김경일 교수 같은 분들이 인지심리학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능한 사람도 있고 유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고 이걸 섞어 놓으면 따뜻하지만 능력은 좀 떨어지는 사람, 따뜻하기도 하고 유능하기도 한 사람, 차가운데 유능한 사람, 유능하지도 않고 차갑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